이준석 당대표의 중징계로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에서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본격적인 분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잠행을 이어가며 반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이제 전대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정우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두고 한 주 내내 정치권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방식이 어떨지 관심이 쏠리는데 강한 반발을 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렇게 SNS 글 올리는 정도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뭔가 더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준석 전당 대표죠. 이제는 네. 전당 대표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고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억울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달라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한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법원은 정당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정당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법원의 전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당대표로서 징계 처분 행사권을 발휘해서 이거를 문제시 삼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 문제도 지난 8일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을 간담회를 하면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자라고 의원 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는 이제 여론전 또 예. SNS를 통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아직도 37살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왔고 또 정권 재창출 희망이 없었던 국민의당이 정권 재창출도 하고 지방선거도 이겼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죠. 예. 예, 국민의힘이.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또 가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가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배 교수께서는 이준석 대표의 잠행이 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잠행 모든 당초 윤리위에 결정이 났을 때 반발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이제 다른 그런 모습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굉장히 부당하다.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형평성의 문제 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징계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예. 등등의 이제 투쟁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쓰질 않고 네. 잠행 모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마땅히 싸울 만한 싸움터가 없다. 그리고 또 싸울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징계 유보와 관련해서요. 이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게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고 내가 지금 권한 대행이다, 예, 예. 직무 대행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재심 청구를 해봤자 그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내려질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본인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에 올린 것이 포카혼타스의 번안곡 예. 그 이제 애니메이션 노래를 올렸는데 예, 예. 네. 그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심장해요. 가사의 내용이 크게 보면은 더 크게 될 나무인지 어떻게 아느냐 미리 배워버리면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고립무원에 자기의 심정을 호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남은 선택지는 여론전이에요. 여론전.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동정열을 호소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2030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제 세력화해서 본인이 이제 투쟁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무죄가 된다면은 반격을 할 수 있는 기사 회생의 길이 열리겠지만은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본인은 완전히 타격을 입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경찰 수사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보면은 검찰도 직할 체제 그리고 경찰도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장악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좀 반격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내일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가 열립니다. 원래는 당 대표가 주재하는 자리, 내일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대로 하면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여전히 이 대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재심을 청구하면은 10일간의 기간을 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10일 동안에는 이제 본인이 대표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일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도 본인이 주재한다. 그래서 당연히 나올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 주재자가 2명이 생기는 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대표고 당원권 정지가 6개월 돼도 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당장 효력 정지가 발생한다. 그렇죠. 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최고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이준석 대표가 내가 당 대표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내가 주재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최고위원들이 너는 아니야. 권성동 원내대표야. 그러면은 본인이 더 명분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내일 참석을 하지 못하고 지금 변호사 내지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의 권위가 아니라 사고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해석상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구인데요. 네. 만약에 이제 권리라 하면 대표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당헌 당규에 보면은 그 권한 대행 순서가 원내대표 또 최고위 최고 득표자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고리될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새롭게 뽑아야 됩니다. 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보면은 대표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대행 체제를 하고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네. 당대표를 뽑게 되면 잔여 임기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내년 6월까지밖에 당대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사고라 하면 대표가 존재하면서 대표가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6개월 동안이죠. 그럼 네네. 7월부터 6개월이면 12월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뭐 스스로 사퇴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직무 정지가 되고 나면은 네. 당내에서 당대표가 직무 정지가 됐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의원총회라든지 당원들이 당대표 사퇴 요구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시 여당이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당대표가 잔여 임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권 주자들이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당헌 당규를 개정하느냐 개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직무정지가 6개월 동안 계속돼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니면 이번에 일찍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래서 지금 당대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그 뭐 당권 주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계산하는 게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당내 의원들 또 당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런 임시 체제를 조기에 종식할지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를 빨리 뽑게 될지 아니면 시간을 좀 여유를 두게 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기 전당대회를 여느냐, 비대위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다시 뽑느냐, 이게 결국에는 총선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친윤계 안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교수님.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이준석 대표 사건을 권위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사고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사건을 언론에서 또 대체적으로 이거는 권력투쟁이다라고 예. 보는데요.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축출된 이후에 문제는 이제 친윤 또는 이제 윤핵관 내에서도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내가 당권을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내년 4월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조기 전당대회라면 본인이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대행을 통해서 조기 전당대회 대신에 상당 부분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내년 4월 이후에 전대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출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권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반면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직무대행으로 좀 가지 말고 조기 전대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른바 네네. 징검다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네.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8월 28일 날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서 진영을 정비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 그럼 이제 이런 판단을 과연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국민의힘에서 선수별 모임이 있어요.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모임, 그리고 중진 의원 모임. 예.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의총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가닥이 잡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자진 사퇴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의 자진 사퇴를 의결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지. 그래서 내일 열리는 의총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오후에 의원총회 열립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징계와 관련해서 JTBC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7억 원의 투자 유치 각서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에 협상 카드로 쓰였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이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도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또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음해성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 2013년에 이준석 그 당대표를 성상납 현장에 안내해 갔다는 장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장모 씨가 사실 확인서와 7억 각서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정치인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상당히 반대했거든요. 후보 단일화 하지 않아도 이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대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준석을 죽일 카드를 갖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후보 단일화하고 나면 우리가 이준석을 죽이고 안철수 당시 후보를 도와서 원하는 자리 또는 당대표를 해주겠다. 이런 스토리 같은데 이게 일방적 주장이고 또 이게 점점이 연결을 해보면은 개연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좀 일과성, 즉 이준석 그 당대표 측에서 억울하다. 이런 업무가 있었던 건 아니냐. 본인을 죽이기 위한 음해가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역공하는 그런 소재로 세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과성, 일방적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네네.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장이 아니고 보도입니다. JT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그럼 이제 보도의 근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상납을 해줬다라고 주장하는 그 업체에서 의전을 담당했다라는 장모 이사의 발언, 녹취를 근거로 해서 한 보도거든요. 네. 그럼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대선 후보 직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문제에 7억 투자 각서가 있었고 이걸 보여주고 단일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때도 결정적인 증거가 이 7억 투자 각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육성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증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네. 실제 지금 양상이 이준석 대표를 그걸 가지고 제거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장제원 사무총장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안철수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단일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니까 이 7억 투자 각서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해. 그리고 당신은 당대표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당대표 하면은 앞으로 대선에 도전할 수 있어. 라는 뭔가의 희망 섞인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 진행되는 양태도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철수 지금 의원 측에서는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근거가 없고 앞으로 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허위사실 유포로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죠? JTBC 보도를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걸 뭐 말을 한 장모 이사를 처벌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뭐 막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양태 때문에 배후에 계속 윤핵관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 이 문제는 파괴력이 높은 문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보도에 대한 두 분의 시각도 들어봤고요. 이준석 대표 사실상 영선에다가 최연소 대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중징계라는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탈당을 한다.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국민의힘에 되게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대안이 있을까요? 예,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자기들 보기에도 좀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대선 과정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발언 이런 걸로 보는 걸 보면은 30대 젊은 청년으로서 조금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또 갈라치기 하면서 20대 남성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2030 여성들은 또 약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선 때 사실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2030 여성들의 표를 상당히 적게 받는 그런 요소도 됐고 또 윤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보면은 2번씩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면서 사보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또 당내 단합을 해치는 발언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들이 그래도 우리를 상징하는 그래도 젊은 정치인인데 이런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는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못 믿겠다. 이런 젊은 층의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2030 세대 젊은 층의 정치인은 이런 한 사람이 대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30 젊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많이 돌아서 제대로 된 2030 청년들의 정치적 의견을 대변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본인 입장으로는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어떤 청년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 부분도 정치권에 있어서 좀 함의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30대 젊은 당수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젊은 정치인답게 미래 정치 비전을 보여줬느냐, 또 그리고 새로운 품격의 정치를 해줬느냐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답변을 내려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준석 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손으로 선출이 됐는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 내린 것이 정당한가?
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둘 다가 굉장히 안 좋지만 특히 이제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를 이렇게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나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예.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도 보지 않고 한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사건이 당장 뭐 이준석 대표는 치명타를 입겠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상당한 위기거든요. 지지율이 30%까지 지금 폭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죽을 리는 없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의 뭐 신락 같은 희망을 위해서도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 이렇게 축출이 당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 등과 탈당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의 당을 만든다면 예. 굉장한 지금 여권에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단순히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는 그런 상황으로만은 정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저희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이른바 양강, 양박 출마하기로 했고요. 또 이재명 의원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SNS에 이 소식을 알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섰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 97그룹 대진표가 됐습니다. 뭐 어대명이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대명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대항마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 하나 하고요. 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과연 말씀하신 이제 97그룹의 예.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양강, 양박. 네. 그래서 이제 강병원, 강훈식 그리고 박주민, 박용진 이 네 명이 다 출사표를 던졌어요. 여기에다가 또 586 그룹에 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제 김민석 그렇죠.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고 뭐 네. 서른 의원도 출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컷오프 과정에서 뭔가 이변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컷오프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세 명이 컷오프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압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세 명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명 중에 들어가면은 나머지 두 사람 그러니까 어대명이라고 분류되는 이재명 후보 외에 나머지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의원과 1대1 단일화 구도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전당대회 룰을 두고도 계속 갈등이 있었던 민주당이었는데 결국엔 비대위가 수정안을 철회하면서 이재명 측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됐다라는 전망이 있는 지금 민주당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3명 중에 2명이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연합하게 된다면 충분히 좀 그 어대명이라는 프레임을 깰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3명 중에서 2사람이 얼만큼 당내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그다음에 어떤 앞으로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쇄신을 통해서 차후에 집권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얼마나 불어넣어 줄 수 있느냐. 또 97그룹이 차세대 지도자로서 정말로 참신성과 어떤 정치 가치 철학적 또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얼만큼 담아내서 이재명 의원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네. 아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97그룹들이 재선들이고 네. 또 뭐 충청남도 출신도 있지만은 대부분 서울에서 민주당이 출마하면 대부분 당선되는 그런 좋은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2번씩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선에서 1,615만 표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를 꺾거나 견제하기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야당이 새롭게 혁신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또 여당 그리고 정권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야당으로 좀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네, 민주당은 또 연일 윤 대통령 비선 논란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이번 나토 해외 순방에 같이 갔다. 또 육촌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거 다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론조사가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고요.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도어스태핑에서 기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를 보면은 아직도 좀 현실 인식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별 의미 없다. 그리고 또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전 정권에 비교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느냐라는 얘기는 굉장히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론조사의 빨간불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론조사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30%까지 추락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로 추락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국정 운영 동력이 집권 초기부터 상실된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20%대로 떨어지면은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요.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20%까지 추락해가지고 집권 내내 굉장히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분석하고 확실하게 좀 국정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인사 참사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비선 논란으로 이어져 가지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자세 변환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지금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정치 보복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대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야정 상설 국정운영체를 예. 가동을 시켜서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수구한다는 또 그리고 협치한다는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뭐 허니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30%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서 교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뭐 국민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데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기 때문에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은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고 난 이후에 뭐 대통령실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하고 소위 말해서 조금 인사도 세팅을 하고 국정과제도 선정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돌입할 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너무 조급하게 이 지지율 뭐 사사건건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인사 문제라든지 예. 경제 민생을 아직 좀 덜 챙기고 있다라든지 또 소위 뭐 경험 자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expectation 영어로 말하면은 이론 티어리인데 예. 어떤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높다가 보면은 또 실망도 금방 커질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달 지났습니다. 좀 더 대통령이 국정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고 또 국정 과제들 또 지금 뭐 경제 위기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논란이 많은 것들을 대통령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조금 여유를 두면서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배종우 세안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